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TV 화면 속 진행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물기도 닦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나갔다. 화면에는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구부정한 어깨, 해진 작업복, 그리고 그 특유의 걸음걸이. 아버지. 내 입술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또 그 가난뱅이 아버지 얘기야? 설거지나 마저 해. 하지만 나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진행자가 말을 이었다. 이분의 부모님께서 50년째 찾고 계십니다. 해외에서 대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인데.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 습기는 이미 집안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었다. 나 한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의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결혼한 지 1년 반, 이 루틴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서연아, 국은 김치찌개로 했어? 어제 된장 먹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문을 넘어 날아왔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어머님.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밥도 제대로 못한다더니 다행이네. 그나저나 병원은 언제 가볼 거야? 가슴이 철렁했다. 병원. 그 말은 곧 왜 아직도 아이가 없느냐는 뜻이었다. 결혼 1년 반. 시댁에서는 이미 초조해하고 있었다. 다음 주에 예약했어요. 그래,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료해야지. 우리 준호는 멀쩡한데 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국간을 맞추고 밥을 푸고 상을 차렸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남편 준호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힐끗 쳐다봤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랬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나저나 서연이 아버지는 요즘 어떠시대? 시어머니가 반찬을 집으며 물었다. 목소리에는 관심이 아니라 어딘가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괜찮으세요? 공사장 일 나가시고 계세요. 아이고, 그 나이에 공사장이라니. 힘드시겠네. 딸 하나 시집 보냈으면 좀 편하게 사셔야 할 텐데. 나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분이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나를 키우시며 단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나를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제가 조만간 아버지 모시고 병원 검진 다녀올게요. 그래, 효년에. 그래도 시집 와서는 시댁이 우선이라는 거 알지? 네, 어머님.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빛 하늘 아래 장마가 곧 시작될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서연아, 밥은 먹었니? 네, 아버지. 아버지는요? 나야 뭐 김밥 하나 사 먹었지. 걱정 마. 오늘 날씨가 흐려서 공사가 일찍 끝날 것 같아. 저녁에 통화하자. 네, 아버지.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침 드라마였다.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나오는 장면이었다. 에이,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혀를 찼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 오후 나는 아버지께 용돈을 보내드리기 위해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은 얼마 없었다. 결혼 전 모아둔 돈은 이미 바닥났고
요즘은 생활비로 받는 돈에서 조금씩 아껴서 아버지께 드리고 있었다. 서연아, 저녁 준비 시작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네, 어머님. 나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저녁 메뉴를 생각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좀 그러시지. 괜찮아요. 익숙해요. 나도 노력할게. 조금만 참아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의 노력은 언제나 말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TV에서는 가족 찾기 프로그램 예고편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음 주 50년 만에 아들을 찾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나는 그 예고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우리 가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장마가 시작됐다. 빗소리는 집안의 침묵보다 시끄러웠다. 나는 우산을 들고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마트는 비싸니까 시장에서 사와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시장 아주머니들은 나를 볼 때마다 아이고 며느리 고생 많네라고 했지만 그 말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반반씩 섞여 있었다. 나는 신선한 채소를 고르며 아버지 생각을 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아버지 목소리가 그리웠다.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친구분들과 통화 중이었다. 응, 우리 며느리. 착하긴 한데 시집이 가난해서 말이야. 친정아버지가 공사판 인부래. 그것도 혼자 사신대. 에휴, 우리 준호가 고생이지. 나는 냉장고 문을 여는 손을 멈췄다. 가슴이 먹먹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시 정리를 시작했다. 익숙한 아픔이었다. 서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준호 회사 부장님 내외분이 오신대. 제대로 준비해야 해. 알았지? 네, 뭘로 준비해 놓을까요? 갈비찜 할 줄 알지? 갈비. 요즘 지갑 사정으로는 비싼 재료였다. 나는 방금 산 장바구니를 떠올렸다. 갈비 살 돈은 없었다. 어머님 갈비는 오늘 장에서 사오지 못했는데요. 뭐? 그럼 지금 다시 나가서 사와야지. 부장님이 오시는데 어떡해. 지금 비가 너무 와서. 비 오면 못 나가. 며느리가 그렇게 약하면 어떡해. 어서 다녀와.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식탁에 던지듯 놓았다. 나는 그 돈을 집어들고 다시 우산을 들었다. 젖은 신발을 신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정육점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우산은 이미 반쯤 망가져 있었다. 옷은 흠뻑 젖었다. 그래도 나는 걸었다. 정육점 아저씨는 나를 보더니 혀를 찼다. 아가씨, 이 빗속에 웬일이야? 감기 걸리겠어. 갈비 2근만 주세요. 그래, 잠깐만. 고기를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서연아, 밥 먹었어? 네,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비가 와서 그래요. 비 오는데 밖에 나갔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 보러 나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다. 서연아, 시댁에서 너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 다들 잘해주세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미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 더 이상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럼 됐다. 아빠는 내일 또 일찍 나가야 해서 건강 챙기고. 내 아버지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비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갈비찜을 준비했다. 양념을 재우고 채소를 썰고 냄비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3시간이 걸렸다. 저녁 6시 부장님 내외가 도착했다. 현관에서부터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머, 집이 정말 깔끔하시네요. 아이고, 며느리가 좀 부지런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섞여 있었다. 손님 앞에서만큼은 나를 칭찬했다. 식사가 시작됐다. 부장님이 갈비찜을 한 입 먹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다.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며느리분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하고 물을 따르며 뒤로 물러섰다. 주인공은 시어머니였다. 나는 그저 배경이었다. 그나저나 아기 소식은 언제쯤 들을 수 있으려나요? 부장님 부인이 웃으며 물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게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늦게 낳잖아요. 준호 씨는 어떤가요? 아이 원하시죠? 남편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희 노력 중입니다.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음식은 잘했어. 그래도 다음엔 좀 더 신경 써. 밑반찬이 좀 부족했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연아. 네. 병원 예약 이번 주 안에 꼭 가. 알았지? 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핸드폰 화면에는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서연아,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미안하다. 좀 더 잘 살았으면 너도 편했을 텐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게 최고예요. 사랑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옆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내 어깨를 만졌다. 서연아. 자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우리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는 가족 찾기 프로그램 제작진이 다음 주 방송분을 편집하고 있었다. 이번 편 정말 감동적이에요. 50년 만에 찾는 아들 이야기잖아요. 응, 시청률 잘 나올 것 같아. 부모님이 해외에서 대기업 경영하시다가 아들 찾으러 한국 오신 거라며. 내 사연이 정말. 그들은 몰랐다. 그 아들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방송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운명의 톱니바퀴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 진료실은 차가웠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소름을 돋게 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부인 쪽도 남편 쪽도요. 그럼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건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쳐 쓰며 답했다.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단순히 타이밍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1년 반은 충분히 정상 범위입니다.
하지만 시댁에게 1년 반은 결코 정상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의사 선생님 말 들었지? 우리 문제 없대. 너무 걱정 마. 응.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장마는 끝났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준호의 잘 말씀드릴게라는 말은 언제나 공허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어떻게 됐어?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둘 다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준호가 얼른 대답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문제 없으면 왜 아이가 안 생기는데? 요즘 의사들 믿을 게 못 돼. 큰 병원 가봐야겠어. 어머니. 준호야, 내가 뭘 알아? 결혼하면 1년 안에 아이 낳는 게 정상이야. 우리 때는 다 그랬어. 나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따라왔다. 서연아, 혹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 아니야? 아이러니했다. 내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바로 당신에게서 온다는 걸 모르시는 걸까?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친정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혹시 돈이라도 보내드리느라 스트레스 받고 그래?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잘 지내세요. 에휴, 혼자 사시니까 걱정이 되긴 하겠다. 그래도 시집 온 몸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알았지?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서연아, 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응, 먹었어. 너는? 네, 저도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먼저 물었다. 오늘 병원 갔었다며? 준호한테 전화 왔더라. 아, 네. 괜찮대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다행이다. 서연아, 너 시댁에서 눈치 보이지?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그런 거야. 미안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는 최고예요. 최고는 무슨? 딸 하나 제대로 못 챙겨주는 아빠가 무슨 최고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 정말 괜찮아요. 다들 잘해주세요.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래. 그럼 됐다. 아빠는 다음 주에 좀 큰 공사 들어가. 돈 좀 모아서 너한테 용돈 보내줄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쓰세요. 됐어, 아빠는 괜찮아. 너나 잘 챙겨 먹고. 알았지? 네, 아버지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소리가 울음소리를 가려주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시댁 식구들이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소리만 들었다. 다음 주 수요일 특별편으로 50년 만에 재회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해외에서 대기업을 일군 부모님이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에이, 또 이런 거 하네. 시어머니가 채널을 돌렸다. 나는 잠깐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설거지에 집중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방송이 우리 가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셨다. 오늘 친구들 만나고 올게. 서연아, 점심은 알아서 먹고. 저녁은 준비해둬.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나가자 집은 조용해졌다.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 부엌, 화장실, 방까지 모든 곳을 닫고 정리했다.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다. 점심때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서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MBC 가족찾기 프로그램 제작진입니다. 혹시 아버님이 한진수 씨 맞으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아버님과 관련된 사연이 저희 프로그램에 접수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예정인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녹화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연이요? 무슨 사연인데요? 그게 서연 씨 아버님의 부모님께서 50년 넘게 아버님을 찾고 계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프로그램에 연락을 주셔서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부모님? 아버지에게 부모님이 계셨다고. 죄송한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고아세요.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지셨다고. 네, 맞습니다. 50년 전에 복잡한 시장통에서 손을 놓친 후로 못 찾으셨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해외에 계시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오셨고요. 머리가 하얘졌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아세요? 아직 모르실 겁니다. 저희가 먼저 가족분께 연락드린 거거든요. 아버님께는 녹화 당일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조부모님이 계시다고. 그것도 해외에서 대기업을 경영하셨다고. 혹시 확실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DNA 검사까지 완료됐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다만 아버님이 워낙 놀라실 것 같아서 먼저 가족분께 알려드린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멈췄다. 아니다. 제작진 말처럼 아버지께는 직접 전해드려야 한다. 전화로는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았다. 그날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똑같은 집, 똑같은 거실, 똑같은 하늘이었지만 모든 게 낯설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소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비밀이 있다. 알고 있는 비밀과 아직 모르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나는 제작진의 전화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시댁에도 남편에게도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그 DNA 검사까지 했다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에게는 부모님이 계셨다. 50년 넘게 찾아 헤매신 부모님이. 그리고 그분들은 해외에서 대기업을 경영하셨다고 했다. 서연아, 왜 그래?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준호가 침대에 누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혹시 엄마 때문에?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을 또 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수요일이 다가왔다. 녹화 당일이었다. 제작진은 아버지께 특별 인터뷰라는 명목으로 스튜디오에 오시게 했다고 했다. 나도 함께 오라고 했다. 어머님, 오늘 친정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친정?
갑자기 왜? 아버지가 좀 편찮으시대요.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에휴, 혼자 사시니까 그렇지. 그래, 다녀와. 대신 저녁은 꼭 준비해놔야 해. 네, 어머님. 미리 다 해놓고 갈게요. 나는 서둘러 저녁 반찬을 준비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정성을 다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할 틈을 주고 싶지 않았다. 집을 나서는데 남편이 현관까지 따라왔다. 서연아, 아버지 괜찮으신 거 맞지? 응, 괜찮아. 그냥 좀 외로우신가 봐. 그래. 조심히 다녀와.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순간 망설여졌다. 말해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녀올게. 나는 손을 빼고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방송국으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방송국 앞에 도착하자 제작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PD 김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떨리시죠? 저희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아버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카메라 앞에서의 진심 어린 반응이 중요해요. 시청자분들도 그걸 원하시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대기실로 안내받았다. 그리고 옆방에는 조부모님이 계신다고 했다. 잠깐 인사드리고 오실래요? 네. 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두 분의 노부부가 앉아 계셨다. 할아버지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계셨고 할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이었다. 두 분 모두 7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한진수 씨의 딸이에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손녀야. 손녀가 이렇게 컸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할아버지도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였다. 고생 많았지? 우리가 미안하다. 진작 찾았어야 하는데.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이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정말 모르세요? 응, 아직 몰라. 오늘 알게 될 거야. 할머니가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 얘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힘들었지? 아버지는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성격이었지. 착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였어. 어떻게 헤어지신 건가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추석 전 장날이었어. 장을 한가득 보고 시장통을 나오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사람들에 떠밀려서 아이 손을 놓쳤지. 그때 진수가 겨우 5살이었어.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집에서 먼 곳이었고 진수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 그 뒤로 몇 년 동안 그 지역을 샅샅이 뒤져가며 찾아다녔어. 그러다 외국으로 가게 됐고 가끔 한국에도 왔다 갔지만 소식이 없었지.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우연히 아는 분이 진수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둘 다 믿을 수가 없었어. 드디어 찾았구나 싶었지. 나는 두 분의 손을 꽉 잡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제작진이 문을 두드렸다.
준비됐습니다. 곧 시작합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스튜디오로 이동했다. 커다란 세트장 한쪽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평소와 달리 깔끔한 셔츠를 입으셨지만 어색해 보였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아버지. 나는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다. 서연아, 너 왜 여기 있어? 아버지.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아버지가 당황하며 내 등을 토닥였다. 그때 진행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한진수 씨,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손님이요? 조명이 바뀌고 무대 반대편에서 두 분이 천천히 걸어 나오셨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분들이. 진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진수야, 우리 아들. 드디어 찾았구나. 아버지가 비틀거렸다. 나는 얼른 아버지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서연아. 이게 무슨 꿈이야, 현실이야? 현실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세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50년 넘게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두 분께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놓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잘못이지. 내 손을 놓친 건 우리야.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스튜디오의 모든 스태프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나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버지의 평생 외로움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50년 그리움이 모두 이 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녹화가 끝나고 우리는 대기실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서연아, 이게 정말 현실이야? 네, 아버지. 현실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진수야, 우리가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아닙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서연이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몇 년 동안 아들을 찾다가 삶이 망가졌고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하셨다고. 그리고 지인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커져서 지금은 IT 분야 대기업을 경영하고 계신다고. 진수야, 이제 우리랑 같이 살자. 더 이상 고생하지 마. 그리고 서연이도. 우리 손녀 얼마나 고생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만 편하시면 돼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 소식이 시댁에 알려지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물었다. 서연아, 시댁에는 뭐라고 할래?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 그냥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알고 계신 듯 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왔어? 아버지는 괜찮으셔? 네, 괜찮으세요. 그래. 밥 먹었어? 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수요일 그 방송이 전국에 송출될 예정이었다.
진실은 이제 카메라에 담겼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온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방송일까지 일주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시댁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흘러갔다.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저녁 준비.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나만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아,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국이 넘치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냄비에서 국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요즘 왜 이래? 정신이 하나도 없어. 혹시 또 친정 걱정이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서둘러 불을 줄이고 넘친 국물을 닦았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거실로 돌아가셨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서연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아버지는요? 아빠는 아직도 꿈 같아. 부모님을 찾았다는 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기쁨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아버지, 방송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응,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하더라. 서연아, 너 시댁에는 말했어? 아직이요. 그래. 내 생각이 있겠지.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떠세요? 좋으셔. 매일 연락하시고 만나자고 하시고. 너무 과분해서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평생 혼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을 만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았다. 아버지, 행복하셔야 해요. 이제는. 고맙다, 서연아. 내가 있어서 아빠는 정말 행복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여름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다. 그날 저녁 시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요즘 날씨 참 좋지. 장마도 끝나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이제 가을도 곧 오겠네.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것을. 아, 참. 수요일에 그 가족 찾기 프로그램 한다며. 보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든 손이 굳었다. 무슨 프로그램이요, 어머니? 준호가 물었다. 있잖아, 50년 만에 아들 찾는다는 그 프로그램. 지난번에 예고편 봤는데 엄청 감동적이더라. 아, 그거요? 저도 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시어머니가 예고편을 보셨다고. 아버지 얼굴이 나왔을 텐데. 근데 그 아들이 참 안 됐어. 어릴 때 부모 잃고 혼자 살았다잖아. 부모는 해외에서 대기업 차렸다는데 말이야. 세상 참 아이러니하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러게. 가난하게 살았을 텐데 갑자기 부자 됐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나는 밥을 삼킬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모르고 계셨다. 그 아들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면 온 가족이 TV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서연아, 왜 밥을 안 먹어? 시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얼른 숟가락을 들었다. 아니에요, 먹고 있어요. 입맛이 없나 보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또 병원 얘기였다. 아이 얘기였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준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수요일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두려웠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시댁 식구들의 태도 변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어떻게 변할지가.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께 문자를 보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곧 답장이 왔다. 우리 손녀, 너무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소리내지 않으려 이불로 얼굴을 가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시댁 식구들 아침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다. 이런 아침이 앞으로도 계속될까?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다. 어머, 벌써 다 했어? 오늘은 부지런하네. 네,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 그게 며느리지. 우리 친구 집 며느리는 맨날 늦게 일어난다더라. 너는 그래도 그런 건 없으니까 다행이야.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이었다. 나는 그냥 웃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다. 서연아, 나 할아버지야. 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방송 나가면 시댁에서 많이 놀라시겠지? 네. 아마도요. 걱정 마.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 응, 우리 손녀. 고생 많았어. 이제는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눈물이 났다. 평생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는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돈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시댁은, 남편은, 그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다. 방송까지 이틀 남았다. 서연아, 내일 저녁에 우리 언니네가 온대. 저녁 준비 좀 크게 해야겠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 준비해 드릴까요? 전도 부치고 불고기도 해야지. 그리고 잡채도. 알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손님들이 왔다. 시어머니의 언니와 형부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거실이 북적였다. 어머, 서연이 진짜 부지런하네. 음식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애는 없어. 결혼한 지 좀 됐는데. 또 그 질문이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직이요. 에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너무 늦게 낳아. 빨리 낳아야 키우기 편한데.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아, 참. 내일 가족 찾기 프로그램 본다며? 시어머니의 언니가 물었다. 응, 재미있을 것 같아. 꼭 봐야지. 나도 예고편 봤는데 진짜 감동적이더라.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난다. 내일이면 이 사람들 모두 충격을 받을 것이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내일, 수요일, 오후 8시. 준호가 옆에 누우며 물었다. 오늘 피곤하지? 고생 많았어. 괜찮아. 서연아. 응. 사랑해. 갑작스러운 고백이었다.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나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내일이 지나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내일을 향해 가고 있었다. 새벽 3시, 나는 포기하고 부엌으로 나왔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고요한 새벽이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내일 방송 잘 나올 거예요. 곧 답장이 왔다. 아버지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다. 서연아, 너도 사랑한다. 걱정 마. 아빠가 다 지켜줄게. 눈물이 또 흘렀다. 나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방으로 돌아왔다. 내일.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날. 가장 고요한 순간, 폭풍은 이미 문턱에 와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몰아칠 예정이었다. 수요일 오후 8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자, 시작한다.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들고 소파에 앉으셨다. 시아버지도 준호도 TV 앞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슬쩍 거실을 바라봤다. 화면에 타이틀이 떴다. 50년 만에 기적, 잃어버린 아들을 찾다. 오, 시작이다. 진행자가 나왔다. 그리고 조부모님이 등장했다. 저희는 50년 넘게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서 잃어버린 아들, 그때 5살이었던 아이가 어느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가 티슈를 꺼냈다. 에휴, 벌써 눈물 나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스튜디오 한쪽에 앉아 있는 사람. 낡은 셔츠를 입고 어색하게 손을 모으고 있는 남자. 우리 아버지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오늘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진행자의 멘트가 이어졌다. 카메라가 아버지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 순간, 잠깐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요, 어머니? 준호가 물었다. 저 남자 말이야.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시아버지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러게, 나도 낯익은데. 그때 화면에서 진행자가 말했다. 한진수 씨,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한진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진수라고 했어? 방금? 네, 그렇게 들렸는데요. 준호가 대답했다.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서연이 아버지 이름이 한진수잖아. 거실이 얼어붙었다. 나는 과일 칼을 놓고 거실로 나갔다.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서연아, 저 사람 설마.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다. 화면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등장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우는 장면이 나왔다. 어머니, 아버지. 진수야, 우리 아들. 스튜디오에 감동적인 재회 장면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우리 거실은 침묵이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분 내 아버지 맞아? 네. 뭐? 네라고. 시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서연이 조부모님이란 말이야? 네. 준호가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말 안 했어? 화면에서는 할아버지가 말하고 있었다. 저희는 미국에서 IT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국내 대기업 수준이고요. 네, 대기업?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서연이 친정이 대기업이라고. 잠깐만, 어머니. 진정하세요. 준호가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내가 등장했다.
할머니를 껴안고 우는 장면. 우리 손녀 한서연입니다. 진수가 홀로 키운 딸이에요. 진짜 서연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언제 녹화한 거야?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말씀드릴 타이밍이 없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곧 화면에 집중했다.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진수 씨와 따님 서연 씨는 저희와 함께 지낼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빚을 갚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30분간의 방송이 끝났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놀람, 당황, 그리고 후회. 서연아, 이게 정말이야? 네, 어머님. 그럼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네. 재산 상속자가 되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준호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왜 말 안 했어? 우리는 가족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말씀드릴까 했는데 혼란스러우실까 봐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지? 순간 모든 게 우스웠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재산 때문인지. 진실이 드러난 순간 가면도 벗겨졌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서연아, 일어났어? 내가 아침 다 차려놨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부엌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 있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어머님이. 직접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맨날 고생시켰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나는 식탁에 앉았다.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에이, 무슨 소리야.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시어머니의 웃음이 어색했다. 시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어제 방송 정말 감동적이더라. 내 아버지 고생 많으셨겠다. 네. 조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시더라. 미국에서 그런 큰 회사를 일으키시다니. 대화의 초점은 온통 재산이었다. 아버지의 아픔도 50년의 그리움도 아닌 오직 돈. 그나저나 서연아, 조부모님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우리도 가족인데 인사드려야지. 안 그래?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님, 저 오늘 친정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아버지 많이 보고 싶으시겠다. 준호야, 너도 같이 가. 네, 어머니. 준호와 함께 집을 나섰다. 차 안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화났어? 아니. 근데 표정이 안 좋아. 어제부터 계속. 그냥 복잡해. 뭐가?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전에는 나한테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다들 친절하잖아. 왜 그런 것 같아? 준호가 할 말을 잃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좀. 됐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다. 서연아. 할머니가 나를 껴안았다. 우리 손녀, 어제 방송 잘 봤어. 예쁘게 나왔더라. 할머니. 그리고 이쪽은? 할아버지가 준호를 보셨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연이 남편 이준호입니다. 아, 그래. 손녀 사위구나. 반갑네. 할아버지의 악수가 짧았다. 미묘한 분위기였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다.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을 입고 계셨다. 서연아, 왔어? 네, 아버지.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다. 할머니가 차를 내오시며 말씀하셨다. 서연아, 우리가 생각이 있어. 너희 부부도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 네. 진수도 이제 우리랑 살기로 했고. 집도 넓으니까 걱정 없어.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건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해서요. 그래? 그럼 따로 집이라도 마련해 줄까? 신혼집도 없이 시댁에서 살면 불편하잖아. 할아버지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을 게 뭐 있어. 우리 손녀가 편해야지. 분위기가 미묘했다. 나는 얼른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저는 지금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래, 서두르지 말고. 하지만 서연아.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떳떳해도 돼. 알겠니? 누구한테도 주눅들 필요 없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네,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조부모님이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표정이. 특히 엄마 얘기 나올 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아시는 것 같았다. 내가 시댁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어떻게 됐어? 조부모님 뵈었어? 네, 뵀어요. 어떠시던? 우리도 초대해 주시겠다고 하시던? 글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내일 시댁에 가보고 싶으시대. 네. 왜요? 그냥 인사하러.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불안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다음 날 오후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시는 모습에 시어머니가 긴장한 표정이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집이 좀 협소해서. 아닙니다. 좋은 집이네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가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신세요? 할아버지가 반문했다. 우리 손녀가 며느리로서 집안일 잘해줬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받은 게 있다는 뜻인가요? 아, 그게. 제가 들은 바로는 서연이가 여기서 많이 힘들었다던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가 서연이를 진짜 딸처럼. 그랬으면 좋겠네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우리 손녀는 착한 아이예요. 그 착함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입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대답했다. 짧은 방문이 끝나고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시댁은 조용했다. 세상은 바뀌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었다.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시댁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연신 헛기침만 했다. 저녁 늦게 준호가 내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의 눈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오늘 일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당신이 한 일도 아닌데. 아니,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 편을 제대로 못 들어줬던 거 다 알아. 당신이 엄마 눈치 보는 동안 나는 그냥 침묵했어. 나는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 집의 평화를 선택했어. 준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님이 얼마나 멸시받으셨을지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가 당신 아버지 가난하다고 비웃을 때 나는 막았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제는 알아줘서 고마워. 조부모님이 우리한테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지?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이 집을 떠나자.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그는 드디어 부모의 굴레에서 벗어날 용기를 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댁 식구들을 거실에 모았다. 시어머니는 초조한 표정이었다.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연아, 혹시 집 얘기니? 조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 우리 따로 집 얻어서.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시아버지가 당황했다. 서연아, 갑자기 무슨 소리니? 어머님, 이제 저희 아버지께는 좋은 가족이 생기셨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며느리로서 제가 해야 할 모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준호가 내 옆에 섰다. 어머니, 서연이 말대로 저희 따로 나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서연아,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니? 내가 더 잘할게. 내가 이제 대기업 손녀라는 거 아는데. 아니요, 어머님. 저는 돈 때문에 이 집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생기기 전에도 저는 이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겼다고 해서 저를 무시했던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나는 시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머님께서 제 아버지의 가난을 비웃으셨을 때,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다그치셨을 때, 저는 이미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서연아. 준호가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준호 씨와 둘이서 저희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결혼할 때 가져왔던 짐 딱 한 가방만 들고 시댁을 나섰다. 준호는 이미 차에 시동을 걸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시댁 대문을 돌아 나갈 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서연아, 아빠는 내 결정 존중한다. 어디든 내가 행복한 곳으로 가거라. 나는 눈물을 닦고 준호에게 말했다.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준호는 내 손을 잡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래, 서연아. 이제부터 당신의 여름이야. 내가 평생 당신 옆에서 당신을 지켜줄게. 차창 밖으로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장마가 완전히 끝난 새로운 여름이었다. 나는 비로소 숨을 깊게 들이쉴 수 있었다.
시댁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나의 계절이 시작된 것이다. 가난이 족쇄였을 때 그들은 나를 멸시했다. 부유함이 날개가 되었을 때 나는 미련 없이 그들을 떠났다. 돈이 아닌 존중이 전부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